이 시각 헤드라인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7일 오후 7시쯤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국회 비상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면서 세부적인 시간은 국회의장과의 협의를 통해 정할 예정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시장에 또다시 정치 리스크가 불거질 수 있다는 시장의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비트코인이 사상 첫 10만 달러에 돌파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전 11시 업비트 사이트 기준으로 사상 처음으로 10만 달러를 돌파한 비트코인은 추가적인 전망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의 세일러 마이클 세일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18만 달러까지 도달할 수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특히나 아시아 시장에서 이러한 10만 달러 돌파를 했다라는 부분에서 시장에 의미가 있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계엄 사태에 따른 위기 확산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최대 10조 원 규모의 증권시장 안정펀드와 총 40조 원에 이르는 채권시장 안전펀드 그리고 회사채와 기업 어음 매입 프로그램을 가동합니다. 5일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금융 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긴급 거시경제 금융현황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헤드라인입니다. 중국 정부의 2구 환신 정책에 따라서 신에너지차 소비가 늘면서 국내 부품업체 수혜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올 투자증권 연구원은 부품업체에 대한 투자 포인트 재점검 시점이다라고 하면서 HL 만도나 현대모비스의 중국발 밸류에이션 기업들의 상승이 기대된다면서 이같이 밝히기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쇼쇼쇼 진행의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갈 길을 잃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달성하면서 시장에 온기가 돌았지만요. 국내 증시에서는 여전히 외국인들의 이탈률들이 가속되고 있습니다. 조금 눈에 띄는 점은요. 그동안 그래도 시장의 하방을 방어해줬었던 경기 방어주 쪽으로 그리고 외국인 지분율이 많았던 종목군들 위주로의 외국인 매도세가 짙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시장을 어디까지 열어보고 봐야 될까요? 고민 많아집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새로운 섹터가 형성이 된 만큼 우리는 또 시장에 관한 전략들 바삐 찾아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켓 쇼쇼쇼 첫 번째 코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뉴지스 코너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지스탁의 이지은 대표님께서 함께해 주실 예정입니다. 시장을 보는 색다른 시각을 통해서 이 시장에서도 여러분들의 정답이 될 수 있는 부분들 짚어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방송 유튜브 톡에서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요. 당사 브랜드입니다. 당사 사칭한 피해 사례도 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여러분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감 시장까지 저희와 함께 시장의 길을 찾아서 함께 가보시죠. 마켓 쇼쇼쇼 1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우리 시장 어떤 길을 찾아서 가야 될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실 또 대표님 바로 소개해 드리면서요. 시장 분석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지스탁의 이지은 대표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오늘도 함께해 주셨는데 저희가 일단 시장 이야기하기 앞서서 헤드라인 한번 열어보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헤드라인 바로 한번 열어주시죠. 자, 오늘 첫 번째 헤드라인은 역시나 소비의 나라, 미국에 관한 이야기 전해줬는데 사이버먼데이 지출 금액이 18조 8천억 원, 엄청난 매출을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시장의 힌트도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대표님? 네, 좀 충분히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우리가 미국에서 지금 특히 온라인 매출이 굉장히 증가를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이번에 이 소비 금액을 보면서 아, 미국의 경제는 그래도 참 무난하게 잘 흘러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좀 하게 됐는데요.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이 이와 관련돼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아마존 프라임데이나 아마존 행사, 큰 빅 이벤트가 있었을 때 우리나라 한국 화장품들이 상위권에 굉장히 링크되는 모습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모든 화장품 종목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지금 미국 쪽에 진출을 해 있는 기업들 그리고 미국에서 이미 어느 정도의 좀 이름값을 날리고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충분히 블랙 프라이데이를 기점으로 해서 또 한 번 4분기의 실적에 도움이 되는 그런 요소들이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화장품이 가장 블랙 프라이데이 때 많이 팔리는 거는 아닙니다. 의외로 또 뭐 보석이라든지 이런 가전제품이라든지 팔리더라고요. 네, 이런 게 많이 팔렸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화장품은 다른 미국 기업들을 또 제치고 상위권에 링크하는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쇼핑 시즌에는 화장품 관련주들도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이제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은 매출을 내고 있고 오히려 이제 유모차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조사를 해보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국내 화장품 쪽에 관해서도 굉장히 판매량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럼 저희가 이 기사를 통해서 실질적인 국내 화장품주들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요, 대표님? 네, 저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그 안에서 근데 옥석 가리기와 종목을 좀 선별하는 건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인디 브랜드들이 잘 되면 잘 될수록 ODM, OEM 기업들이 결국에는 수혜를 크게 받을 수 있긴 하지만 지금 쇼핑 시즌에 우리가 매출 관련돼서 좀 기대를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종목들의 움직임을 좀 포착을 해보면은 VT라던가 그리고 유통 관련된 실리콘2라던가 그리고 미국 쪽에 진출을 해 있는 삐아 뭐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시세 흐름이 좋았고요. 또 APR 같은 경우에 메디큐브라는 그 브랜드를 필두로 해서 여성분들이 요즘은 집에서도 또 디바이스 기계로 맞아요. 관리를 많이 하잖아요. 화장품뿐만 아니라 이런 디바이스 기기들도 미국 쪽에서 굉장히 많이 팔렸습니다. 특히 부스터 프로라는 제품을 지금 APR 쪽에서 가장 좀 밀고 있는 제품인데 이 부스터 프로 같은 경우에는 77만 대가 팔렸고요. 지금까지 누적 판매량이. 근데 이번에 좀 가격을 그러니까 보통은 30만 원대 가격을 형성하고 있어서 살짝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번에 A 프로에서 가격을 한 9만 원대까지 낮춘 미니 이제 또 디바이스 기기를 저도 출시를 사고 했더라고요. 싶네요. 저도 사고 싶다는 네. 생각을 했는데 올리브영에서도 또 1위를 했다라는 또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게 해외 쪽에서도 저는 좀 인기를 끌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서요. 향후에는 이런 디바이스 기기들이 지금 뭐 피부과나 이런 데 찾는 분들도 너무 많으시지만 이게 그렇다고 해서 피부과를 안 가는 게 아니라 일단 1차적으로 병원 가서 도움을 받고 2차적으로 계속해서 좀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리기 위해서 디바이스를 많이 사용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흐름 속에서 뭐 APR도 지난번에 아마존 프라임데이 때 수혜 많이 받은 만큼 이번에 블랙 프라이데이 때도 그 훈풍을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서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 중에서 수혜가 가능한 기업들 위주로 좀 추려서 보시면 충분히 투자 기회를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화장품주들이 수출 데이터 좀 나오면서 사실 굉장히 좋았었잖아요. 네. 하루 반짝. 근데 우리가 좀 정치적 리스크 불거지면서 다시금 조정을 받았는데 이러한 조정이 그런 매수의 기회로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대표님? 네, 저는 일부 기업들, 제가 언급드렸던 기업들은 기업들은? 충분히 좀 기회로 삼으실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오늘 살짝 쉬어가는 주가 흐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세 자체가 막 꺾였거나 그런 모습은 아니었거든요. 며칠 전에 상승 시세를 이어갔던 그 추세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고 약간의 조정의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정치 테마주라던가 지금 정치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관련돼서 수혜 섹터, 피해 섹터 막 이런 쪽으로의 시장 관심도가 확 쏠리다 보니까 살짝은 쉬어가는 국면에 들어가 있지만 크게 우려할 구간은 아니다. 오히려 기회로 판단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가 좀 투자 포인트로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이제 화장품 섹터는 이제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보고 이 뉴스를 딱 봤을 때는 일단 소비 자체가 나쁘지 않다라는 건 미국의 경제도 나쁘지 않다라는 걸 의미하기도 하고 간밤에 파월도 미국 경제 굉장히 좋다, 나이스하다 이런 또 발언을 하면서 또 시장을 들썩이게 하기도 했잖아요. 그러면 매크로적인 변수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이 이슈, 우리가 계엄 이슈가 터지기 전에
수출주들이 좀 움직였던 맞아요. 부분들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내수 쪽은 지금 우리가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이번에 반짝 금리 인하, 갑작스러운 금리 인하가 된 것도 시장의 해석은 결국에 내수가 너무 불안하고 경제 침체에 대해서 조금 좀 빠르게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는 지금도 힘든데 2025년의 성장률에 대해서도 어쨌든 조금은 좀 뭐 비관적이고 보수적인 전망을 내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내수 쪽에서는 약간은 좀 안 좋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지만 미국은 여전히 견고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은 수출주가 빠르게 오히려, 움직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기조에 대해서는 저는 당분간 좀 유지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시장에서 그러한 흐름들이 전반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게 우리가 전력, 변압기 관련돼서도 수출 때문에 시세 흐름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맞아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시장이 불안불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압기 큰 대형주 3사 같은 경우에는 너무 괜찮았어요.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주가 추세를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수출,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수출을 많이 이뤄내고 있는 기업들. 어찌 보면은 지금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안타까운 부분이긴 하지만 또 수출주들한테는 기회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수출주들의 중심으로서 미국 쪽에 특히 북미 쪽에 좀 중심을 갖고 있는 섹터들, 이 섹터들은 여전히 좀 흐름들이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시장에 어느 정도의 힌트를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위안이 되는 브리핑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헤드라인 바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헤드라인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이 사라진다. 저출산 극복 가능할까?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서 6차 비상대책회의를 마련을 했습니다. 이 저출산 관련주 사실은 이제 정부 정책발에 관해서 움직였던 그런 섹터잖아요. 지금 시점에서 이쪽을 바라봐야 한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대표님? 이제 어제 저출산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출산율이 살짝 반등했다라는 소식과 또 그리고 정부 정책적으로 다시 한번 이제 남성들의 뭐 육아 휴직에 대한 부분들 70%까지 늘리겠다. 그리고 경력 단절된 여성분들도 좀 더 그런 부분들 좀 도움을 주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요인 때문에 올라갔기보다는 지금 여야가 굉장히 공방을 벌일 수밖에 없는 굉장히 대치 상황이 되는 가운데 어저께 시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모두 흔들림 없이 그래도 지지를 하는 쪽이 어디인가라고 봤을 때 시장에서는 저출산 쪽은 아무래도 지금 정말 큰 문제, 우리나라가 당면한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시장은 이쪽은 그래도 좀 피해적인 부분들을 그래도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좀 인식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론 머스크도 우리나라 너무 저출산 문제 심각하다 얘기를 했어요. 2년 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좀 너무 자극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더욱더 저출산에 대한 문제가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다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정치적인 리스크에서 그래도 피해갈 수 있는 쪽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어제 좀 상승세가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지금 한국에 관련해서 이렇게 그래프도 좀 제기를 하면서 한국 저출산 문제 굉장히 심각하게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다라는 건데 사실 우리가 저출산이다라고 하는 거는 피해갈 수 없는 항목이기는 하잖아요. 네. 그렇게 된다면 어떤 수혜 섹터를 보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아예 저출산 관련주를 보는 게 맞는 건지 투자 포인트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저출산 관련돼서 이슈가 나올 때마다는 이제 테마주들, 흔히들 관련된 뭐 아가방 컴퍼니, 제로투세븐, 꿈비 이런 기업들이 시세 흐름이 반짝 좋아요. 근데 예전에 우리가 정부 정책 관련돼서 진짜 한 8년 전, 뭐 10년 전 이랬을 때는 그 관련된 종목들의 시세가 100% 이상씩 갔습니다. 어떤 정부가 출범을 했을 때 항상 양쪽 모두 저출산 관련돼서 공약을 내세웠고 그와 관련돼서 시장의 기대감은 정말 크게 치솟았는데 이번에 이제 그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했을 때 되돌아보면 정부 정책 관련돼서 저출산 관련주들은 시세 흐름이 그렇게 시원하진 않았어요. 그만큼 아무리 정부 쪽에서 드라이브를 걸어도
이제 공약을 하더라도 관련돼서 출산율에 대한 부분들은 사람들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부분도 좀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네. 들 정도로 예전만큼 움직임이 나오지 않고 있어서 저출산 테마주들은 그때그때 이슈가 나올 때마다 단기적인 관점으로 공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미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AI 산업 그리고 로봇 결국엔 인구 부족에 좀 대체를 하고 그 부분을 채워가기 위해서 그 산업들이 그렇게 발달을 하는 거라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수혜 섹터를 그쪽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테마성으로 움직일 때 그때 포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조차도 저출산 테마주들은 좀 힘이 약하긴 한 것 같습니다. 너무 약해요, 네. 사실은. 네, 오늘까지도 시세 흐름이 있지 이어지지는 않더라고요. 못하는 네. 모습을 보면 저출산 관련된 종목들은 정말 출산율이 기가 막히게 올라와서 뭐 꿈비 같은 기업은 육아용품 관련된 기업이라서 정말 그 수혜를 직접적으로 실적까지 받아갈 수 있을 그 시기가 도래했을 때는 오히려 좀 더 시세 흐름이 좋아질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해보게 되더라고요. 일단은 저출산 관련주 이제 관련한 종목 기업들 보기에는 우리가 단기 호흡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대체할 수 있는 걸로 이제 로봇 같은 것들이 부각을 받으면서 로봇이 뭐 사람이 하는 일을 대체할 수 있다라고 해서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것들 좀 부각받을 것 같은데 그 시세 탄력이 이제 언제쯤 좀 다시 돌아올까요, 대표님? 일단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돼서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다뤘던 맞아요.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었죠. 네, 머스크의 이제 수혜, 트럼프 그런 당선 것도 일을 있었죠. 통해서 우리가 수혜에 대한 규제 완화라던가 그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속도가 빨라질 거다. 산업이 빨리 커질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물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동의를 하긴 합니다만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휴머노이드 로봇이 사실 사람을 대체까지 하기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거예요. 기술적인 부분들 그리고 AI 시장이 아무리 성장한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추론, 학습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시장에서의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과 그리고 산업용 로봇, 협동 로봇은 사람을 대체하는 구간이라기보다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효율화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정도의 구간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이렇기 때문에 이 산업은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공식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 시기적인 부분들은 좀 오래 걸릴 수 있고요. 근데 우리는 또 주가의 영향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정말 기술적으로 더 훨씬 올라오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과 또 한 가지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기 위해서는 지금 다른 나라 대비해서 기술력이 많이 뒤처져 있어요. 네. 그래서 기술력을 좀 보완하고 부품에 대한 부분들 국산화를 해내고 또 실적으로 그 부분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로봇주들의 시세가 지금보다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출산 관련한 이슈 다루면서 로봇주까지도 전략 잡아봤습니다. 자, 저희가 이어서 또 새로운 이야기들 준비를 했습니다. 은혜로운 섹터 통해서 여러분들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반도체 관련주도 오늘 시장에서 움직입니다. 특히나 장비주 쪽으로의 수급 돌고 있는데 어떤 이유 때문일지 지속성은 있을지 체크해 보실 테고요. 두 번째는 역시나 비트코인 10만 달러 돌파에 관한 이야기들 그리고 국내 기업에 관련된 이야기들까지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국내 테마 탑3까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채널 고정하시고요. 은혜로운 섹터도 즐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은혜로운 섹터 이어집니다. 네, 은혜로운 섹터 장은희입니다. 우리 장을 보다가 미국 장을 보면 좀 부러운 마음이 많이 크죠. 부러움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미국 장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 그런데 미국 장에서 AI 훈풍 그대로 받아가게 되면서 그래도 오늘 우리 국내 장 AI 쪽으로 훈풍 깃들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떤 이야기였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일즈포스이죠.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호실적을 내놓고 두 자릿수 강한 상승 탄력 포인트 장을 마감을
시작을 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이 8% 늘어났고요.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전년 동기 대비 25% 폭증했습니다. 당연히 시장의 월가 예상치 크게 뛰어넘었고요. 호실적의 배경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AI 챗봇 기술, 고급 기술인 에이전트 포스가 그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CEO는요, 1000명의 직원을 추가로 고용해서 에이전트 포스를 판매해야 할 정도로 수요가 정말 늘어나고 있다라고 코멘트하기도 했습니다. 마벨 테크놀로지 역시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호실적을 꺼내놓고 24% 폭증했습니다. 매출은 15억 2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EPS 역시도 0.43달러를 기록하면서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마벨 테크놀로지의 CEO는요, AI 수요가 호실적을 이끌었다라고 코멘트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제기가 됐었던 게 AI 거품론이었잖아요. 그런데 거품이 아니고 붐이었던 것 같습니다. 블랙록에 따르면 AI 붐이 내년 미국의 주가와 경기를 모두 다 부양할 것이라고 코멘트하기도 했습니다. 자, 다른 이슈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애플이 아마존의 AI 칩을 사용을 해서 애플 인텔리전스 사전 학습 시킬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엔비디아와 클라우드 서비스사 간의 AI 칩 경쟁이 더욱더 치열해지고 있구나라고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열릴 세계 최대 IT 전시회인 CES에 참석을 해서 홈 AI 전략을 발표하겠다고 밝히면서 오늘 54,000원 부근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7거래일 만에 드디어 17만 원 선을 회복하는 데 성공을 하는 모습입니다. 테크인과 이오테크닉스, PSK 홀딩스 나란히 장중한 때 두 자릿수까지 강한 슈팅 나오면서 확실히 오늘은 좀 하드웨어 쪽으로 집중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실히 느껴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코인 이야기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차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을 임명을 했는데 바로 폴 애킨스라는 인사였습니다. 이 인사는요, 친가상화폐 인사로 굉장히 유명한 인사더라고요.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 폴 애킨스가 만약에 위원장으로 일을 하게 된다면 규제가 좀 완화될 것이며 위반을 하게 되더라도 낮은 벌금을 부과하는 데 집중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오늘 비트코인 드디어 오전 중에 사상 처음으로 10만 달러를 돌파하는 데 성공했다는 거 체크해 드리면서 이에 따라서 오늘 국내 가상자산 관련 종목들이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T사이언티픽 같은 경우에는 27% 이상의 강한 슈팅 나온다는 점 체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어서는요, 한화투자증권 이야기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훈풍 그대로 이어가게 되면서 장중한 때 15%를 넘어서서 17%까지 강한 슈팅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한화투자증권은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의 지분 5.94%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에는 20% 급락세를 보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어제 들러온 이슈였죠. 두나무 지분 매각을 추진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기술투자는 이 두나무 지분에 대해서 2015년에 55억 규모를 투자를 해서 지분 7.2%가량을 취득한 바가 있었습니다. 사실 매각가가 아직 정확히 나오진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외 시장에서 두나무 전일 시총 기준 이 7.2%의 가치는 4,253억 원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 기술 투자가 딱 9년 만에 55억 원으로 약 73배의 수익을 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보다는 이 매각 추진이라는 것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 기술 투자 큰 폭으로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 테마 탑3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NC소프트가 드디어 신작인 저니 오브 모나크를 출시를 했었죠. 출시 전에 사전 예약이 당일에 100만 명이 몰릴 정도로 큰 기대가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시가 되자마자 유저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라는 소식 속에 14% 이상의 급락세를 보이기도 했다는 점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전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기 EV가 장중한 때 23% 이상의 슈팅이 나왔었죠. LG 에너지 솔루션과의 공급 계약 체결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는요, 전기 상용차 배터리 부품을 공급키로 했고 그 규모만 하더라도 1,400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G 에너지 솔루션과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에는 약세를 그리고 있다는 거 체크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은요, 은행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은행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죠. 외국인이 은행주에 대해서 연이틀 매도 우위 포지션을 잡고 있기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동안 은행을 좀 끌어올렸었던 것이 정부가 추진했었던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이었거든요. 그런데 정치적 리스크가 터졌잖아요. 그래서 기대감이 한풀 크게 꺾이게 됐고요. 주가 역시도 꺾이는 모습.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장중 한때긴 했습니다만 두 자릿수까지 큰 폭으로 떨어졌다는 거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은혜로운 섹터 살펴봤습니다. 이어지는 5이슈 시간에는요. 전력 설비에 대해서 다뤄볼까 합니다. 일단 오늘 장에서 좀 강세를 보이고 있죠. 이 흐름 그대로 갈 수 있을지 궁금하시죠? 그러니까 다음 코너도 기대하쇼쇼쇼. 네, 은혜로운 섹터 살펴보고 오셨습니다. 자, 우리 시장 마감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이 시장 대표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오늘 시장 한 줄평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저희 어떤 한 줄평으로 표현해 볼까요? 네, 결국에는 외국인이 문제다라는 문제입니까? 네, 외국인의 이제 정치적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외국인의 매수세 유입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었는데 여전히 매수는 유입되고 있지 않고요. 이 기조가 참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이번에 계엄 관련돼서 리스크가 생기기 전까지 바로 전날 코스피 기준으로 5천억 정도의 순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그러겠다. 본격적으로 해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바로 그날 저녁에 이슈가 나왔고요.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좀 이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지금 뭐 환율은 살짝 1,440원까지 갔다가 잡히는 모습이 보인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원달러 환율은 높은 가격을 유지를 하고 있고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달러에 대해서 매수 포지션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에 대한 부분들은 쉽사리 잡히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물론 그때 계엄 발표되고 나서 정말 급등하는 모습이 보여지긴 했는데 그때보다는 좀 잡히긴 했지만 이 정도의 수준이 좀 계속 유지될 수 있다는 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로 유입될 수 있는 자금 유입에 대한 부분들은 좀 속도가 좀 더 더뎌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또 리스크 발생에 대해서 안 그래도 우리나라 기업들 이익 추정치가 좀 하향이 되는 상황에서 또 정치적인 리스크까지 있다 보니 매력도적인 측면에서 과연 지금 공격적인 매수를 해줄까라는 부분에서 저도 약간은 물음표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수세 유입이 언제 되는지 이 키가 가장 중요한 좀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또 시장에 관한 분석들 나눠봤고요. 아직까지는 외국인 유입세 체크해 보시면서 전략을 세워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슈 한번 체크해 보면서 대표님과 한번 시장 전략 잡아보겠습니다. 뭐 시장이 좋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시장에서 우리가 희망을 가져본다면 어떤 이슈들에 좀 집중하면 좋을지 대표님께서 한번 직접 열어주세요. 네, 열까요? 네 열어보겠습니다. 네. 아, 전력 설비 쪽으로. 네. 충전 끝난 전력 설비라는 이제 주제인데 전력 설비 관련된 종목들이 우리가 AI 관련돼서 전력난이 있을 거다. 그리고 지금보다 2030년대는 데이터 센터 발로에서 전력 공급에 대한 부분들 수요가 3배 이상 늘어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력 설비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좀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최근 들어서는 눈에 띄는 양상이 보였습니다. 수주도 잘 되고 있고 실적도 좋고 왜 이렇게 좀 더딜까라는 생각을 하셨던 분들 계셨을 텐데 어제 오늘 굉장히 큰 리스크가 터졌는데 오히려 전력 관련된 종목들 특히 우리나라 대표하는
탑3 기업들 효성중공업, HD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은 빨간불을 켜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정치적인 리스크가 터졌을 때는 오히려 본질적인 가치, 펀더멘털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세에 시장은 확실히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전력설비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원전 쪽 이슈가 있었어요. 좀 외국 비테크 기업들은 여전히 원전 쪽을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건다. 향후를 보고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 지금 트럼프 당선인 같은 경우에도 원전 쪽으로 앞으로 뭐 인허가 관련돼서 이 기간을 축소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원전 쪽에 대한 지지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우리나라 원전 관련주들은 그 전국발 흐름을 이슈가 네, 있었죠. 네. 같이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원전을 그렇게 육성하고 키우는 이유는 전력이잖아요. 이제 전력에 대한 수요, 이 부분에 대한 충족하기 위함인데 이게 우리나라 관련돼서 변압기 쪽 관련된 종목들이 오히려 수혜를 좀 가져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관련된 종목들 좀 계속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전력 설비 이야기를 자세히 나누기 전에 원전 쪽 같은 경우에도 진단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대표님. 네. 지금 현 정부에 관한 가장 수혜 섹터였었는데 정치 리스크가 좀 불거지면서 일제히 좀 조정이 나와줬습니다. 네. 조정의 끝은 어디일까요, 대표님? 조정의 끝은 이제 투자자들의 심리가 좀 안정화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리스크가 결국에는 좀 부식이 돼야 된다, 해소돼야 된다라는 부분인데 대왕고래 프로젝트도 그렇고 지금 원전 같은 경우에도 정부 쪽에서 굉장히 좀 강하게 밀었던 맞아요. 쪽이에요. 근데 이제 약간은 차이점이 있는 건 대왕고래는 우리나라 어찌 보면 국내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원전 같은 경우에는 해외 흐름과에 맞물려서 같이 진행을 하려고 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대왕고래는 우리가 모멘텀이 국내 정책 쪽에서 이렇게 제동이 걸리다 보면 예산안 삭감이 어마무시하게 됐잖아요. 그러다 보면 투자자들의 심리 자체도 확 얼어붙을 수가 있는데 원전 같은 경우에는 국내 쪽에서의 제동은 있었지만 그래도 해외 쪽의 흐름들이 계속 이렇게 가다 보면 지금 여야 쪽 모두가 원전 쪽은 결국에는 방향은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이게 세부 사항들은 달라도 결국에는 갈 수밖에 없는 흐름이 아닐까라는 이런 일각의 좀 전망들도 나와주고 있고 해외 수출에 대한 모멘텀도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저는 원전 관련된 주들은 중장기적으로 그리고 해소 국면에 들어간다고 하면 다시 좀 빠르게 복귀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심리 자체가 위축이 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반등의 시그널이 조금은 약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원전주 쪽에 관해서는 투자자분들 이제 고심이 좀 많으실 것 네. 같고 전력 설비 쪽으로 그럼 넘어와서 우리가 그래도 뉴욕 증시에서 한 번의 사이클을 겪기는 했잖아요. 뉴스케일 파워 같은 종목들 네. 상승하면서. 근데 이제 그 사이클을 우리 국내 증시에서도 영향을 받았는데 다시금 사이클이 도래를 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최근에 뉴스케일 파워랑 오클로랑 살짝 쉬어가는 흐름 나와주고 있더라고요. 살짝 조정이 나오는데 오히려 굉장히 고공행진했을 때 HD 현대일렉트릭이라던가 효성중공업은 그 훈풍, 그 온기를 다 받아가지 못했는데 오히려 우리나라는 지금 다른 쪽에 워낙 불확실성과 이런 다른 섹터들이 그런 게 좀 많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 그리고 국내 투자자분들도 그 중에서 가장 불확실성적인 요인들이 제거가 되고 그리고 단순 성장에 대한 기대감뿐만 아니라 이미 수출에 대한 이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이뤄냈던 쪽으로 좀 그래도 안전한 투자처라고 생각하는 쪽으로 좀 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쪽 간에 약간의 이런 속도 차이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주가 흐름이 오클로나 뉴스케일 파워의 주가 흐름도 끝났다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네.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 맞춰서 전력 설비주들이 좀 더 강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섹터 쪽으로 저희가 좁혀보면서 대표님의 원픽 섹터 바로 한번 정리 겸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걸까요, 대표님? 네, 결국에는 대장주를 공략을 하자. 일단 전력 설비 쪽 섹터 지금까지 네. 이야기했던 네. 네, 섹터가 나왔고 그러면은 이제 제가 한 가지 좀 더 궁금한 거는 실제로 우리가 옥석 가리기는 항상 이제 말씀 많이 해주시는 전략들 네. 중에 하나인데 미국 쪽에 매출처가 있는지 실제로 이런 전력 설비에 관한 공급을 하고 있고 수출을 하고 있고 그게 실적으로 반영이 되는지 우리 국내 기업들이 그런 모습도 보이나요 지금?
네, 이미 보이고 있는 기업들이 이제 우리나라 3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 때 주가 흐름이 어마무시하게 간 거고 전력망 이제 교체 수요, 노후화된 전력망 교체 수요에 대한 부분들도 가져갈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북미 쪽뿐만 아니라 지금 중동 쪽이라던가 정말 다양한 유럽 쪽도 문을 계속 두들기고 있고 거기서의 실적도 얻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한 시장만 타겟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적인 이런 매출들을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점진적으로 지금 뭐 전력에 대한 수요가 미국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정말 많은 나라들이 전력망에 대한 부분들 투자를 하고 있고 이게 전 세계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그 흐름에 맞춰서 미국 쪽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쪽으로도의 판로를 확대했던 부분들이 이제는 실적으로 되돌아오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숫자로 증명을 해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감 저는 더 커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숫자로 보여진다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굉장히 뜬구름 잡는 모멘텀만 있는 기업이 아니라 어찌 보면 실적까지 반영된 기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묵직하게 가져갈 수 있지도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원픽 종목 바로 한번 대표님 열어볼게요. 네, 원픽은 바로 HD 현대일렉트릭입니다. 지금 시장이 거래대금도 현저히 부재한 맞아요. 상황이고요. 뭐 코인 쪽 그리고 해외, 미국 쪽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자금이 많이 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섹터가 뭐 기대감이든 실적이든 어쨌든 시장에서 부각을 받을 때 대장주들 위주로의 움직임만 강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는 예전에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저출산이다 하면 1등주부터 그날은 테마성으로 막 5등주, 6등주까지 다 강했는데 요즘은 1, 2등주만 반짝하다 끝나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테마성이 아니라 이런 산업의 사이클, 호황 사이클을 봤을 때도 예전 같으면은 그 하단 종목들도 다 이끌어서 굉장히 강했지만 지금은 1등주 위주로의 강한 수급이 이어진다는 부분들 그리고 1등주가 잘 가야지 이런 산업 사이클을 타고 가는 종목들은 계속 여전히 사이클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HD 현대일렉트릭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가온전서, 뭐 일진전기 이런 중소형 종목들도 좋기는 했습니다. 다만 미국 쪽에서의 실적 만들어내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유럽, 중동 이런 실적들도 이미 만들어내고 있고요. 증설에 대한 효과가 이제 리드타임 발생 생각을 했을 때 2026년부터 굉장히 강하게 들어올 건데 시장에서는 항상 선반영을 하고 또 지금 더 가치가 좋은 그런 변압기에 대한 수출 모멘텀도 가지고 있고 이제는 선별적으로 수주를 또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많이 이윤을 남길 수 있는 쪽에 수주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성장에 대한 부분들, 실적에 대한 부분들 기대할 수 있는 요인 충분히 있다라는 판단하에 오늘도 주가 흐름 좋더라고요. 오늘 6% 상승합니다. 네. HD 현대일렉트릭은 나는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은 네.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되 오히려 진짜 항상 빠질 때 기회를 삼으면 어떨까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실제로 이제 실적적인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출처의 확대도 우리가 기대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모아가는 전략들로 바라봐도 좋다라고 했는데 그런 가격 전략들을 지금 시점에서 갖기엔 조금 부담스러울까요, 대표님? 가격 전략은 이제 저는 뭐 전 고점까지는 볼 수 있지 않나라고는 생각은 하는데 이번 그 기점으로 많은 투자자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부분들이 전 있다라고 보는 게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테마주, 정치 테마주도 봐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드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흐름들이 이어가는 종목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펀더멘탈, 실적, 계속 이런 종목들. 예를 들어서 뭐 미용 의료기기 쪽에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세 흐름이 굉장히 여전히 좋고 HD 현대일렉트릭, HD 한국조선해양 이런 종목들은 지금 시장이 이렇게 혼란스러운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그쪽으로 눈이 안 갈 수도 있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정치적인 리스크 맞아요. 그리고 테마주들, 정치 테마주들. 하지만 이런 종목들은 결국에는 이런 혼란스러운 장세에서 더욱더 빛을 발하고 이런 종목들을 항상 빠질 때마다 좀 담아두시면 좋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HD 현대일렉트릭은 목표가는 그 전에 전고점 한번 트라이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가격대에도 매수할 수 있다. 네. 그리고 지금 41만 3천 원 정도, 40만 원 정도면 그렇게 뭐 상방룸이 크게 열려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비중을 항상 나눠서 매수하고 내가 약간 중기적인 관점으로 보겠다라는 생각으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가격 전략까지 받아봤고요. 계속되는 우리가 실적주들은 그래도 견조하게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신 대표님께 감사 인사 드리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마켓 쇼쇼쇼 1부의 마지막 코너로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도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어떤 시선으로 시장 내다보고 있는지 체크해보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 가자 하고 계시는 암호화폐 시장까지도 자세히 좀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하나하나 체크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증권가 시선 먼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5가지 리포트 저희가 꼽아왔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목표 주가가 하향 조정됐습니다. 증권가에서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시장을 봤고요. 하나하나의 모멘텀들은 있지만 사실상 목표 주가는 하향 조정했다라는 부분에서 오늘의 시장을 대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하나 간단히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VT부터 볼 텐데요. 앞서서 저희가 설명해드렸었던 화장품 관련주입니다. VT 같은 경우에는 매출 확장 가능성에 관해서 계속 긍정적으로 내다보는 시선들이 있었습니다. 국가별로 따져보자면 한국 쪽으로의 매출 확장도 기대가 되고요. 일본 쪽으로는 400억 원의 매출이 예상된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일본은요,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에 잡아야지 또 그 시장에서 성공할 수가 있는데요. 오프라인 매장까지도 확장한다라는 소식들도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미국 쪽, 특히나 최근에 아마존 프라이데이 그리고 블랙 프라이데이를 겪으면서 미국 쪽의 매출이 엄청나게 잡혔다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그에 따라서 목표 주가는 오늘 시장을 반영해서 동결하는 흐름을 보여주긴 했지만요. 앞으로 추가적인 시장의 모멘텀들은 충분하다라고 봤습니다. 만약 오늘 시장에서 이런 화장품 관련주들이 조정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기업들을 잘 선별하시는 것도 투자의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NC소프트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급락 양상 시연을 했었죠. 사실 유안타 증권의 이러한 리포트는요, 신작 출시 전에 나왔던 리포트였는데요. 우리가 한번 되짚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제가 오늘 한번 꼽아봤습니다.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도 상향 조정하는 모습까지도 확인이 됐는데 사실상 유안타 증권에서 NC소프트의 주가를 좋게 내다봤던 이유는 신작 출시에 관한 기대감이 있었고 그 신작 출시에 관한 사전 예약이 무려 800만 명을 돌파했다라는 수치적인 근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신작 출시되고 나서 신규의 게임 가입자들이 100만 명 안팎이다라는 소식들 전해지면서 실망 매물들 출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앞으로 NC소프트에 관한 주가의 방향성들은 조금 더 어지러워진 것 같습니다. 다만 NC소프트 지금 현재 구조조정 나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관해서 어느 정도의 영업이익률 개선까지도 기대된다라는 부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시장에서는 급락 양상 시연하고 있다라는 부분들까지도 여러분들 전반적으로 객관적으로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신세계푸드도 보겠습니다. 하나투자증권에서는 신세계푸드에 관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4분기 실적은 기대치에 부합을 하고 밸류에이션적인 매력은 여전히 있겠지만 아직 시장에 뚜렷한 모멘텀은 없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예상치를 부합하는 정도의 실적이다라고 한다면 주가에 추가적인 모멘텀이 없다면 상승의 여력들도 제한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차 전지 쪽으로 2가지 종목들 좀 좁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볼 텐데요. 오늘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에 관한 리포트가 발간되면서 이러한 리포트가 가격에 영향을 줬습니다.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오늘 신저가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해외 공장 단기 매출에 여전히 제한 쪽일 것이다라고 내다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주 고객사가요. 바로 노스볼트입니다. 얼마 전에 파산 신청을 했었던 유럽의 전기차 회사이죠. 노스볼트 파산 때문에 사실상 수요에 관한 공백이 생긴 겁니다. 이 수요에 관한 공백들이 이어진다면 실적 악화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봤고요. 사실상 지금 주가에 관한 목표 주가가 반토막까지는 아니지만요. 굉장히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3만 원대까지 내려잡은 모습 확인되면서 오늘 시장에서는 주가의 하방을 더욱더 이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DRPNF도 보겠습니다. 이 종목 생소하실 수 있을 텐데요. 화학 플랜트 업체입니다. 그러면서 2차 전지 관련한 업황도 지속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여전히 시장에서는 발틱 프로젝트 매출이 반영되기 때문에 실적에는 단기간으로 좋을 수 있겠지만 2차 전지 업황에 관한 개선 여부가 중요하다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실적에 주가가 조금은 움직일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좋지 않을 것이다라고 내다봤기 때문에요. 목표 주가는 여전히 하향 조정했습니다. 아직도 증권가에서는요. 이러한 2차 전지 소재 관련 기업에 관해서는 보수적인 입장들 내세우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다소 부정적인 증권가의 시선까지 살펴보셨고요. 이어서 바로 암호화폐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비트코인 한국 시간으로 오전 11시 10만 달러 선을 돌파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시장에 다양한 분석 나오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시세 보겠습니다. 현재는 10만 2천 달러 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가 또 방송 들어오기 전까지는 10만 3천 달러 선까지 올라섰었는데요. 지금은 살짝의 조정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오늘 왜 올랐을까요? 세 가지 정도로 저희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SEC의 위원장이 확정됐습니다. 폴 애킨스라는 인물, 암호화폐에 굉장히 친화적인 인물 확정이 됐다라는 소식들 간밤에 뉴욕 시장에서 전해졌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미 선물 시장에서는 10만 달러가 도달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물 시장 역시도 그러한 가격이 그대로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우리 시장에서 또 다양한 예측치가 나왔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추가적인 비트코인을 매입했다라는 소식들 전해졌고요. 한 가지 더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코인베이스에 관한 프리미엄이 급격하게 올라갔습니다. 즉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수요가 있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안 가본 영역까지 도달됐던 비트코인 가격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지 시장에 다양한 의견 나오고 있는데요. 마이클 세일러 같은 경우에는 18만 원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그에 따라서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있을지의 여부들 여러분들 저희와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알트코인 시선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알트코인 쪽으로 시세 분출이 됐었고요.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도 하락을 했었는데요. 오늘 시장 딱 열어놓고 보니까요.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급격하게 상승하고 알트코인 쪽으로의 자금들은 다시 이탈이 됐습니다. 이더리움 시세부터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나마 이더리움이 선방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3,800달러 선을 유지해주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최근 ETF 현물에 관해서 계속되는 유입량들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는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내다보는 시선들도 있습니다. 이더리움 최근 흐름 좋습니다. 비트코인 못지않은 상승률까지는 아니지만요. 계속되는 상승의 압력들이 있다라는 부분들도 여러분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특히나 리플 쪽에서 큰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간 리플 코인이 굉장히 크게 급등을 하면서 시가총액 상위까지 등극을 했었는데 오늘 시장에서 리플은 테더에게 다시 그 자리를 내어주면서 3%가량의 하락세를 현재 겪고 있습니다. 리플 코인 아직까지 남아있는 호재 뉴스는 굉장히 많지만요.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출시에 관해서는 사실상 팩트 체크를 해본 결과 사실 무근이다라는 이야기들 들려오더라고요. 때마침 비트코인 쪽으로 수급들이 몰려오면서 리플코인 조금의 조정을 받고 있긴 하지만요. 그래도 시장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가적인 상승의 여력들까지도 내다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알트코인들도 살펴보자면 최근 들어서 솔라나 코인은 좀 쉬어가는 흐름이었는데요. 오늘 비트코인 상승과 함께 오늘 시장에서도 1%가량 상승하는 흐름까지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급등했었던 알트코인들을 좀 분석을 해보니까요. 그동안 소외됐었던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자면 좀비 코인이다라고 불렀었던 코인들이 오늘 시장에서 그리고 지금까지의 시장에서는 급등 양상을 시현하기도 했습니다. 고래들이 아무래도 이러한 가격 조정에 관해서 보다 용이하다라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오늘 솔라나 코인은 233달러 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 BNB 코인이 굉장히 크게 급등을 했습니다. 바이낸스 코인인데요. 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다시 조정세를 겪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 암호화폐 시장에는요. 새로운 SEC 위원장이 발탁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전체 암호화폐 그리고 SEC 위원을 놓고 본다면 5명 중에 3명이 암호화폐 친화적인 의원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법안들을 통과시킬 때 암호화폐 시장에 보다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시장의 분석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밈코인 쪽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도지코인은 1.9%가량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밈코인도 살짝의 주춤 양상을 시현하긴 했었지만 역시나 일론 머스크 발에 관한 호재들은 여전히 가져가면서 오늘 시장에서 0.4달러 선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까지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선을 도달하면서 알트코인 쪽으로의 수급이 급격하게 빠지진 않을까라는 우려감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저희가 이렇게 시장을 펼쳐놓고 보니까요. 알트코인들에 관한 수급들도 그렇게 크게 빠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온기가 돌고 있다는 분석들이 시장에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되는 소식들은 저희가 팔로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오늘 암호화폐 소식까지 전해드렸고요. 오늘 시장에 여러분들 도움되셨을 정보이길 바랍니다. 또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습니다.
좋진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에서요. 또 오후장 전략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